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죠.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바이든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 시점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나갈지 큰 틀에서 방향 짚어줄 뿐입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 2시경 취임식이 있었고요. 예. 대한민국의 외교를 생각했을 때 기대와 우려가 상종하는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그렇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블링컨 국무부 내정자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죠.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전에 그 대북 정책이라는 게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면서 북한이 행동을 해야만 미국이 뭘 해주겠다는 식의 그 소위 북한의 선행동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도 했죠. 잘못돼가지고 지금 북한 행동력이 이렇게 고도화되게 됐다. 그 얘기는 이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북한한테 해줄 거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북한한테서 받아낼 거 분명히 짝을 지어가지고 단계별로 동시 행동을 해야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현재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희망적이죠. 희망적이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그 블링컨 당선자 내정자가 그 트럼프의 대중 압박 정책은 옳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트럼프 때 나온 정책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에워싸서 예. 중국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가 중국 포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예. 그동안에 트럼프 때도 우리 보고 거기에 들어와라. 베트남도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베트남도 우리도 그동안에 난색을 표명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미결의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 압박 전략이 옳았다. 그러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되면은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한미 동맹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위 체계로 넣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중국에 적대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그 대북 정책은 그러면 전면 재검토라고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볼 테고 방식은 트럼프와 달리 바텀업으로 하겠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렇죠. 바텀업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저희 그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거예요. 예. 트럼프는 워낙에 좀 불가측성이 높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 기분파고.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북한은 조금 더 지켜보죠. 다만 이제 지난 1월 12일까지 8차 당대회를 하고 13일 날 열병식을 했는데 예. 밤에 열병식을 했는데 그때 미국을 의식한 듯 저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거는 안 나왔어요. 그 ICBM을 과시하지 않은 것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SLBM이 지난 10월 10일 그 열병식 때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길어진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SLBM은 이거는 핵잠수함 같은 거에서 싣고 태평양을 건너서 무슨 미국 해안까지 가서 쏴야만 미국이 겁나는 거지. 예. 여기서 쏴가지고는 별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도 지금 관망 중이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취임식이 이제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예.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들이 정식으로 취임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봐가면서 대응하리라고 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1년 5개월쯤 남았는데요.
뭐 대통령이 그 얼마 안 남은 임기, 뭐 경제, 코로나 다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대북 문제도 매듭을 풀고 임기를 마치고 싶을 텐데. 그럼 당연하죠. 예, 한때 2018년 그야말로 3월의 봄이라는 것을 가져왔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2018년은 남북 관계가 정말 꿈결 같았었죠. 그런데 뭐 미국한테 긴그룹에서 발목 잡혀가지고 남북 합의를 하나도 이행 못했던 관계로 2019년부터 남북 관계가 20년까지 2년 동안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지 않았어요. 예, 이걸 이제 2021년에 와서 어떻게 미국과 협조를 해서 새 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기존의 정상들이 합의한 4.27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을 이행해 나갈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이번에 미국을 잘 구슬린다고 할까 관리할 사람으로서 정용 국가안보실장을 새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잘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잘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북한을 잘 몰라요. 예, 우리만큼 몰라요. 왜냐하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근데 예. 우리한테는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북한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우리 말을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그동안에 잘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정용 실장은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고 3월 달에 가서 또 그걸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 바이든 새 팀한테도 내가 해봐서 하는데 북한은 이렇게 상대를 해야 당신네가 바라는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예. 점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그러면 미국이 자기네가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전제로 해서 뭐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기가 쉽죠. 예.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기자회견장에서도 기자들도 대북 문제는 전혀 묻지 않고 대중 문제만 자꾸 물어보던데 그만큼 좀 미국에서 예. 우선순위는 떨어지죠. 그러나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자는 얘기를 정용 이제 외교부 장관이 되면은 가서 미국한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올라가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남북 접촉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게 좀 언제쯤 네. 풀릴까요? 뭐 미국은 네. 미국대로 뭐 또 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도 대화를 시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난 1월 며칠입니까?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남북 간의 비대면 회담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비대면 회담을 뭐 할 수 있죠. 지난 18일 날 신년 기자회견도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회담도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뭐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 같은 것을 의제로 한 군사회담을 먼저 비대면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존 남북 간의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또 회담도 따로 또 열고 이러면서 실제 행동에 옮겨지기 시작하면은 봄 될 거예요. 이제 봄이 되겠죠. 예. 봄이 되면 아마 코로나도 좀 약간 꺾일 거고 이렇게 되면은 대면 접촉이나 내지는 교류 왕래가 뭐 가능해지라고 봅니다. 예. 한미 연합 훈련은 어떻습니까? 뭐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안 한다는 게. 글쎄 이제 한미 연합 훈련 뭐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코로나 한미 연합 훈련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m씩 거리두는 그런 훈련은 할 수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걸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금년은 안 한다.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북한하고 군사회담 열어서 한미 연합 훈련 안 한다. 안 해줄게. 그 대신 너희들은 뭐 우리한테 줄 거냐? 예. 이거 내놔. 예. 그렇게 하면서 군사적인 긴장을 시켜나가는 그런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가면은 국민들도 지지할 거고 또 미국도 역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이 잘하는구나. 한국말을 들어야 되겠구만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 외교부가
미국을 설득해야죠. 예. 뭐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도 만일 한미 군사훈련이 하게 된다면 또 북한이 또 강력 반발할 테니까 제가 여쭤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3월부터 그 실시하면은 그야말로 출래 불사춘이죠. 봄이 와도 봄이 아니지. 예. 남북 관계는 이제 다시는 풀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 내내 꽁꽁 얼어붙을 겁니다. 예. 북한의 추가적인 혹시 도발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에이, 그게 그렇게 어리석잖아요. 왜냐면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연초에 8차 당대회를 당대회만도 8일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다음 당대회 때까지 달성해야 될 경제 목표를 다 제시를 하고 그걸 합의를 하고 또 학습까지 했는데 그리고 지금 요즘 노동신문 보면 당대회 결의를 제대로 관철하자고 해서 매일 골기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의 1차 년도에 1, 4분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게 도발해가지고 미국이 강하게 그걸 압박하거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면은 경제 활동은 스톱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자살골이지. 예. 뭐 근데 벼랑 끝 전술로 관심 끌기 위해서 또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벼랑 끝 전술은 일이 시작이 됐다가 막판에 협상을 주거니 받거니 어느 이 말이 오고 가다가 잘 안 됐을 때 확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판을 좀 국면 전환을 시키려고 그런 것이 벼랑 끝 전술이지. 예. 밑도 끝도 없이 아닌 밤중에 나는 데 없이 벼랑 끝 전술 써가지고 미국이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만난 뒤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벼랑 끝 전술을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뭐 미국도 뭐 북미 정상회담 또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 또 생각할 테고 또 남북 정상회담도 생각할 테고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날씨가 좋아야 아마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 현실적으로 뭐 김정은의 답방은 불가능하겠죠? 아니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되고 특히 남북 관계 복원이 되면서 남한의 등에 업혀서 다시 또 북미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옛날에 2018년에 봄처럼 그러니까 남한이 그 북미 관계를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북미 관계도 좋아지고 북핵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못 갑니다. 다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무엇을 그들에게 이익으로 남겨줄 것이냐, 어떤 이익을 남겨줄 것이냐 하는 것이 확실해 보여야 그냥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만은 안 오죠. 예. 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가령 북미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다리를 놔서 미국이 북한 말을 듣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가시권 내에 들어올 때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온다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럼 연결해서 마지막으로요. 작년에 김정은이 그 이례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결국은 올해 정도에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조금 진일보한 그런 정책을 내놓거나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역시 한국이나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하.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번에 그 당대회에서 논의가 된 것들을 보니까 책임을 밖으로 돌리지 않고 내부 간부들의 기강이 틀려먹었다. 그게 지금 이민 유치원이라는 구호를 낳게 만든 원인입니다. 예. 그동안에 북쪽의 간부들이 인민들을 아주 상대로서 갑질을 했다 이게 군림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라 해서 이민 유치원이 나오고 또 일심 단결 하나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해서 자력갱생하자. 이런 구호를 3가지를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뭐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는 얘기를 이번 당대회 개회사에서도 했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인민들,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참 솔직하다.
저 사람 정말 김일성이나 김정일하고 또 다르구만. 정말 한번 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도록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와는 다른 식의 지금 민심 뭐라 그럴까 민심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측면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바이든 시대는 동북아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일 동맹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한미일 관계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제 스가 일본 총리가 오늘 취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국민 일치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런 발표문을 냈습니다. 예.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 퇴진하면서 미국 내 여러 가지 분열이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말하자면 일치를 그런 기원한다 이런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미일 동맹이 일본의 외교안보의 기축이다. 그리고 미국과 공동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트럼프 아베 때는 너무 친미로 기울은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번에는 이제 스가와 바이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그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제일 먼저 찾아가가지고 만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친밀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골프를 같이 치거나 아니면 이제 스모 일본 신문을 같이 관람하면서 사실은 이제 친밀한 그 양자 관계가 있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은 이 국제적인 협조 노선이라든지 또는 공식적인 동맹 관리에 방점을 두는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그 스가 총리와의 어떤 개인적인 이 친밀감을 아마 일본 측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아마도 이제 개인적인 친밀도보다는 좀 실무적인 노선에서 이렇게 미일 동맹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에 머물 것이다. 상당히 이제 일본 내에서는 좀 차분한 그런 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 이야기했었고 이달 중으로 전화회담도 하겠다고 했는데 뭐 네. 일단 회담에서는 뭐 원칙적인 이야기만 오가겠죠? 지난번에 이제 당선되고 나서 스가 총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바이든 당선자하고 그걸 이제 통화를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항상 그 미국의 제일 먼저 당선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센카쿠로 일본이 이제 자기 용토라고 주장하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센카쿠 열도. 예. 그것이 이제 미일 동맹에 일본을 지킨다는 안전을 보호한다는 그 조항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잖아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납치자 문제. 예, 그동안 이제 이 아베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스가 정권도 지금 그 북일 관계에서 납치자 문제를 제일 중시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 납치자 문제는 인권 문제이므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네. 민주당이 정통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강조했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한일 갈등을 풀어라 이런 요구 압박이 좀 거세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안에는 과거에 오바마 정권 때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이라든지 또는 그 미일 동맹 그리고 특히 이제 대중 견제에는 지금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대북 제재를 지속해 나가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 압박이 왔을 때 우리는 또 쉽게
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걸 행정부에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에 있어서 그 사법 판결이 있어가지고 한일 간에 지금 최대 지금 어떤 그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어떤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는 남북 관계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도 개선해 나가자. 그리고 불길 관계도 개선해 나가자. 또는 북한의 고위 그 관료가 도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점에서는 한일 관계 또는 이제 북일 관계, 남북 관계를 안정시켜 나가면서 미국이 다시 북미 대화에 재개할 수 있도록 또는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말하자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전인 아베 총리 때는 북한의 네.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자신들 국내 정치에 조금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 뭐 네네. 북일 회담도 할 수 있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스가 총리 때는 어떨까 비슷한 양상을 띌까요?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는 이제 이 빅딜을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핵탄두 소형화된 핵탄두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대북 제재를 지속해 나가겠지만 스가 총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납치자 귀국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몇 번이나 지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는 강원 양면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앞에서 정세현 전 장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강하게 대중 견제에 참여해달라라고 했을 때 중국의 이제 경제 보복도 좀 걱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그런 부담이나 압박이 있을 텐데요. 일본은 이제 우리하고는 좀 사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북한 문제라든지 또는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본은 중국과의 무역의 비중도 낮고 특히 이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미일 동맹을 기초로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또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 일본이고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또는 이제 북한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 이렇게 양면을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은 이제 일본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훨씬 불리한 입장이네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여기저기 어떤 지혜를 짜서 설득하기 나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을 더 강화할 테니까 한국을 좀 압박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일본도 그런 점에서는 좀 이중적인데요. 예. 미일 동맹을 강화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고 하면서도 중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한다고 해가지고 지난 그 아베 총리 때는 나름대로 중일 관계가 상당히 잘 관리가 되었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보다 오히려 더 미일 동맹하면서도 중일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양자적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양면 전략 쓰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고 예.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제일 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좀 더 불리하다. 우리는 이제 어떤 이중적인 전략을 쓰고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적당한 지적이 아니다.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공방송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들을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오후에 현판식이 열리면서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공수처 공식 출범을 바라보는 여야 시선이 다를 것 같은데 여권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참 어렵게 결국에는 이제 출범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처장만 임명된 상태고 그 내부 인적 구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신속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수사처 검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공수처장이죠. 지금은 공수처장이 김진욱 그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인사청문 보고서가 원활하게 채택된 거 보면 야당에서도 이제는 이런 부분 좀 협조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예, 이전 최고. 저는 공수처라는 형식보다도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지에 이제 관심이 좀 쏠리는데요. 예. 결국에는 뭐 차도 뭐 경찰을 모는 사람도 스무스하게 모는 사람은 굉장히 승차감 좋게 모는 것이고 진짜 비싼 차 몰아도 운전 습관이 좀 안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불편하게 운전하거든요. 예.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뭐 제도적으로 여러 다툼이 있었지만은 결국 운영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중립적이고 또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김진욱 후보자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예. 하지만은 반대로 이 운영의 의지에 있어가지고는 다소 약한 모습 아니냐. 뭐 순천지청 사이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우려를 낳게 합니다. 김진욱 후보자 청문회에서 뭐 크게 문제된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뭐 이 권력 수사라는 것은 첫째로는 굉장히 뭐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중수부나 특수부가 하던 정도의 수사력을 보여줘야지만이 이제 사실 핵심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인데 김진욱 후보자가 수사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두 예. 번째로는 그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그 후보자 본인이 밝혔던 것처럼 이 조직이 작다라고 이제 먼저 이제 사실 밑밥을 까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제기된 그 정권의 과연 핵심 비리들에 대해 가지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의 중수부 사이즈도 이 정도예요. 그 나중에 그 확대되었을 때가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작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중요 사건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거 김진욱 후보자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헌법 재판 연구관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이 해왔던 관행 중에 악습이라고 보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을 이렇게 모욕 주는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적법 절차를 충분히 지키면서도 충분한 성과를 내는 그런 수사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수사 경험이 없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된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근데 이 공수처장이란 자리가 수사를 직접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결국에는 얼마나 그 수사처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때로는 뭐 이제 외풍으로부터 그것들 막아주고 그런 부분들의 더 이제 역할이 큰 거기 때문에 과거 판사로서의 경험이나 물론 또 옛날에 그 1호 특검에서 또 수사관으로 활동한 예. 경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 실제 실무 경험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방금 뭐 조상호 의원 이야기처럼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수처장보다 사실은 차장이 더 뭐 중요한 위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장 조직을 꾸리려면 이제 차장도 임명해야 될 테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수사관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그 법상 차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공수처장이 이제 본인이 검토를 해서 그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제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처 검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그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분 한 분, 그건 이제 추천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여당 추천위원 2명, 그다음에 야당 추천위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하게 돼 있고요. 그 중에서 그 제적위원 과반수, 그러니까 4명 이상의 동의로 이런 수사처 검사의 인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 이준석 최고. 예. 이 수사처 검사 이제 뭐 차장도 임명할 테고 검사들의 또 정치적 중립 논란은 앞으로 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김진욱 이제 처장이죠. 처장이 이제 공수처 검사는 검찰에서 파견받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파견되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복직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근무하게 되면은 검찰의 어떤 비리나 이런 거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사 능력은 필요합니다. 네, 수사 경험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검찰 조직과는 분리된 사람들이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라는 것이 한번 임용되면 3년 동안 이제 임기가 보장되고요. 예.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재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년의 임기를 사실상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란 조직에서 본인이 어쨌든 계속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수처장의 의견에 동의하고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해야 되는 조직인 만큼 수사력은 담보되어야 된다. 그게 인사위원회에서의 주요 쟁점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 예상에 언제쯤 조직이 완성될까요?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의견도 있던데.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에서 2달 정도를 언급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2달이라는 것도 이 최소한의 인선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체계를 꾸리기 위한 어떤 내규를 정하기 위한 시간일 테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수사가 직접 한번 진행되어 가지고 그 방식을 확인하고 나면은 국민적인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사실 공수처가 출범 시에 2가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의 권력기관일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과 그리고 권력 핵심부를 견제하는 기능일 텐데, 저는 이번에 이제 검찰 관련해서는 특히 그 이성윤 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거 출국금지 사건 때 있어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성역 없이 한다 그러면은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그리고 야당들도 믿고 공수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지금 그 수사처 검사만 25명이고요. 거기다가 수사관 40명, 그 다음에 행정직원 20명 해가지고 그 공수처장 포함해가지고 정원이 총 87명이나 돼요. 그래서 그 87명이나 되는 조직을 2개월 안에 꾸리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상당 부분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 그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지금 검찰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아마 압수수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호 사건이 다들 궁금할 텐데 그거야 뭐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알게 될 것 같고요. 어제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호평이 나왔고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다 이제 악평이 나왔던데, 두 분 이번에는 야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교체 수요의 핵심은 결국 강경화 장관과 그리고 이제 박영선 장관. 박영선 예. 장관은 출마에 의한 이게 교체니까 예. 이건 넘어가고. 근데 예.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외교 관련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무능에 대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저는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김여정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거꾸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 외교의 궤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북한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미국과의 양자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항상 특사나 이런 어떤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제 양자 간의 대화로 이루어졌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천명한 것이 다자 간의 외교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다자 외교가 좀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우리 외교의 대표자, 그런 다자간 회담 외교의 대표자가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경화 장관이 통역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은 사자 외교에 있어가지고는 지금까지 이제 전문성을 좀 부족한 걸 많이 노출했고, 예. 특히 안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F-35 전투기가 없었던 시절에 갑자기 F-35가 날았다고 이제 해가지고 국회를 들쑤셔놓은 적도 있고, 그 핵에 대해 전략핵과 전술핵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앞으로 다자 외교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그 양자 간의 대화보다는 좀 더 이제 격식 있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디테일을 아는 사람이 대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그런 어떤 개각이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경화에서 정우영으로 바꾼 건 잘한 개각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건 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은 어쨌든 예.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가지고 외교의 궤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선택이다 봅니다. 친문들만 또 썼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부엉이 모임 사람들만 쓰고 그거는 있다. 황희 이제 네. 후보자라든지 권칠승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이고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 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인데, 예. 저는 이거는 정권 말기에 들어서 가지고 지금 인선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 어떤 학자나 이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펼쳐보이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예. 다만 집권 후반부의 레임덕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대통령의 강한 어떤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런 인선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정의용 이번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클린턴에서 오바마로 이어졌던 그때 당시 외교안보 라인들이 대거 복귀됐기 때문에 그 외교안보 라인을 실제로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장관, 예. 인물을 장관으로 이제
교체하는 거죠. 사실 뭐 강경화 장관이 특별히 뭘 잘못했다나 아니면은 강경화 장관이 계속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강경화 장관이 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외교안보 라인들과 어떤 라인들을 구축해 왔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아마 강경화 장관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다자외교에 관해서는 과거 유엔에서 일하던 그 훌륭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현 정부에서 계속 그 외교안보에 관한 중요한 의견들을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황희 장관 이번에 장관 후보자라든가 뭐 콘치스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중소벤처 그 기업 관련된 그 상임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그 당내 그 활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황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워낙 개인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높이 인정됐던 일반적으로 그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평을 듣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 장악력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힘이 떨어지지 않게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조상호 대변인 혹시 문재인 정부의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문화 정책이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뭔데요? 그 K-팝이라든가 K 음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K-푸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지원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 정책들이 후반기 아니면 이제 정권 말기에서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제가 뭐 하는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황희 장관 후보자는 좀 전문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일단 그 활동 상임위에 대한 경험이 없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과거 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시절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국회의원을 이제 재선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정책 기획 능력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높이 평가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주제를 좀 바꿔서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패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 그러면서 알패스 처벌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준석 최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이제 작년에 이제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최근에 주범들도 이제 형량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성착취물에 대해 가지고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RPS라는 거는 RPS라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되는데 이 RPS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물, 보통은 연예인 아이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주체로 삼아가지고 이들에 대한 동성 연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글의 형태로 이렇게 쓰는 경우 아니면 또 이제 만화의 형태로 이제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그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까지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팬 중에서 일부 좀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도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 제지하는 행동을 적절히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일부 경우에는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으나 기획사 등에서 사실 팬덤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걸 막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일반적으로 물론 여성 대상물도 있습니다만 남성 대상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저랑 하태경 의원이 좀 상태가 심각한 온라인상에 게재되었던 110여 건에 대해 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왔습니다. 예. 조상우 부대변인 예. 변호사니까 네네. 이렇게 하면은 현재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까? 현재 법상? 예, 이제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된 걸 엮어서 그 사실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굉장히 리얼하게 만약에 전혀 허위 사실들을 열거해서 만약에 팬픽이 작성됐다 아니면 소설이 써져 있다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또 모욕도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그 정보통신망법에서 그 비방이나 그런 걸 처벌하는 거와 별도로 음란물, 그러니까 음란한 부호 등을 게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 자체가 고도의 음란성을 띠고 있다고 하면 현재 그냥 실제로 그게 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현행 법상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제 우리가 소위 딥페이크라고 하죠. AI 등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이제 성관계물에 합성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좀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음성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으나 누굴 연상시키는 만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판례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부족하다면 저희 당에서 이제 입법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하태경 의원이 준비하는 겁니까? 이미 입법을 준비해서 이제 진행했고요. 예. 지금 이제 결국에는 현행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예. 좀 새어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보 들어오는 유형을 보면 너무 다양해가지고 예. 저는 이번에 음성을 이용한 건 색테라고 하는 그 섹스 테이프라는 어떤 것의 줄임말이었는데 이것은 본인의 어쨌든 성관계 음성을 연상시키는 이런 음란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성에 대해 가지고는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또 이런 얘기가 있고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제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성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보통신망을 주로 이용할 텐데 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보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란보호가 꼭 뭐 시각적인 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음향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단 처벌은 가능한데 만약에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왜냐면 지금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한다면 그 부분 뭐 개정을 통해서 해야지 자꾸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의당의 이제 김종철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성별 여성 혐오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건 RPS의 주요 생산자가 여성이고 소비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예. 그들을 타겟으로 한 거냐 아니냐고 이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반박하자면은 RPS의 소비자와 대상자는 남성도 여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중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당도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이제 문제됐었던 원치 않는 동의하지 않는 형태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에서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저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말씀하신 대로 RPS는 그 대상이 꼭 그 남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여성 아이돌을 그 상대로 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가 요즘에 이제 남성 아이돌 중심으로 좀 그 트렌드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거를 그런 이분법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딥페이크 이런 문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네. 이건 사실 처음 듣거든요. 네. 그럼 아까 윤석 최고 말대로 이게 대상이 남성이다 보니까는 안 알려진 게 좀 컸던 모양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팬덤과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팬덤 하면은 보통 그게 진화된 형태가 스토커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스토킹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이제 사실 사이버 세계상에서 동의 예. 없이 재창작물을 이제 유포하는 행위는 아직까지 경각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민심은 숫자다 코너 진행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아이고 배아님께서 강서구청 사거리 꼬리 물기 하지 맙시다 제발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퇴근 시간에 꼬리 물기가 많은 것 같은데 교통흐름을 상당히 방해하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리얼미터 배철호 전문위원과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던데 그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이번 초중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YTN 의뢰로 18일부터 20일 3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500명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순례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5.7% 포인트 오른 43.6%, 예. 부정평가는 5.0% 포인트 하락한 52.6% 각각 보였습니다. 예. 이 긍정평가는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긍부정평가 차이는 9.0% 포인트로 긍부정 격차가 한 자릿수는 2020년 11월 4주 이후 8주 만에 한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뛰어오른 것은 역시 신년 기자회견의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신년 기자회견, 개각, 그리고 이제 백신, 요새 SK 공장에 가면서 백신 문제. 특히 이제 뭐 사면이라든지 추경 갈등, 재난지원금, 부동산 등 지금까지 그 발목을 잡았던 악재라고 하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생각을 밝히면서 정면 돌파를 했었고, 예. 그런 정면 돌파한 그 방향으로 뭐 호남권, 여성, 30대 민주당, 진보층에서 직접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층에서 결집력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 자영업성 예, 말씀하세요. 6.9%도 예. 보였던 것도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신년 기자회견의 효과를 봤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그런데 네네. 신년 기자회견 뒤에 입양 문제 관련해서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굉장한 비난이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뭐 작용 그게- 그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년 기자회견 효과가 있고 거기에 바로 이어진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효과도 있습니다. 예. 공수처가 오늘 출범했죠. 예. 예, 현판식, 처장 혼자 있는 1인 출범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달 내에 아마 인력도 세팅될 기대감을 이제 고취시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동안 해묵은 과제가 좀 해소되는 느낌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일 큰 건 코로나가 떨어졌죠. 예. 이 300명대도 적다고 할 수 없고 400명대까지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만 잡혀가는 추이에 대한 안도감, 그 다음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민생 경제에 방점을 두고 부동산 문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 원인 분석까지 하면서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예. 하지만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 지금 이제 이 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그래서 연초에 뭔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구나 하는 국민들의 좀 심경을 상당히 좀 불러일으킨 효과, 환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세계부처 개각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영향을 줬을 것이다.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영선 장관도 이제 사의를 표했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국정 안정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해서 8주 만에 국민의힘을 앞질렀는데 결국은 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좀 비슷하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이 물려왔었죠. 그래서 연동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 자체적으로도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연초에 이제 이 사면론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지만 그 문제를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결해버렸고 사실상 사면론은 지금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 한참 뒤로 아마 임기 후반으로 이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익공유제는 다소 이 갑론을 박은 있습니다만 뭔가 지금 장기간 고통받아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민생을 좀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점들이 또 대통령과 함께 플러스 시너지를 냈다 이렇게 분석하면 어떨까요? 예, 배철호 의원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분석해 주시면서 그 지표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지난 주간보다 2.0%포인트 오른 32.9% 보였고요. 국민의힘은 3.1%포인트 하락한 28.8% 보였습니다. 양 정당 격차는 4.1%포인트로 오차 범위 아닙니다.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도 2019년 11월 4주에 민주당은 34.1, 국민의힘 27.9% 각각 보였는데요. 8주 만에 순위가 바뀐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뒤집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대통령 기자회견 후광 효과가 컸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개각이라든지 그런 거인데 또 한편 이제 박영선 장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제 선거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는 그런 정도 좀 모멘텀으로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배 의원님이 보셨을 때 지금 민주당이 8주 만에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만 서울 지역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앞선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가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정당 조사에 가장 눈여겨볼 지역은 서울 그리고 PK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PK에서 이번에 8.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내지만 국민의힘을 앞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힘보다 좀 뒤처진 결과를 보였는데 경선의 흥행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주목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서울 지역에서는 관심이 국민의힘 쪽에 좀 더 모아져 있고 그것이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최영 평론가님. 네, 여기 첨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그 배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에 더해서 지금 이 PK와 결국 서울이 이번 재보선의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두 군데인데 이제 이 부산 지역을 포함해서 PK에서 이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것은 저는 선거 구도가 물론 이제 가덕도 공항도 이제 곧 불타오르면 여권이 조금 이제 플러스 포인트를 가져갈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만 예. 일단은 그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자세가 아주 흥미로워요. 예. 지금 김영춘 예비 후보가 민주당에서 나와 있는데 예. 이 요즘에 이 부산 시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태도를 보면 상당히 야당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자의 느낌으로 굉장히 결연해요. 예. 그런데 이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가 이긴다. 후보는 많은데 서로 좀 물고 뜯고 난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여당 같은 야당과 야당 같은 여당 이러면 이제 언더독 효과, 동정 여론이 생기게 되거든요. 집안 싸움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밥그릇 싸움 아니야? 근데 이 여당은 오히려 이 경복의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네. 예. 그런데다가 실제로 개발 추진의 힘은 또 여당이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조금 부산 시민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야당은 경계하면서 좀 짚고 들어가야 되겠고요. 예. 서울은 전 부동산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예. 신년 기자회견, 개각, 공수처 출범 다 좋은데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인 부동산 대안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예. 대통령의 사과까지는 좋고 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겠다는 이야기도 예고편으로는 좋은데 본편을 아직 못 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설 전에 변창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상당히 좀 서울 시민들이 반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낸다면 여기서 이제 민주당은 더 탄력을 서울에서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동안 김현미 장관 때 나왔던 연장선상에서 의외로 별게 없는데 하면 이 서울 지역은 상당히 여당이 고전을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최민포 장관님, 제 다음 질문 조금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네. 방금 얘기했던 특단의 공급 대책 설 전에 네네. 내놓는다 그랬고 코로나는 날씨가 풀리면은 또 많이 잡힐 테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재난지원금 4차 문제도 있고 네. 야당으로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나 지금 나경원, 오세훈 예비 후보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전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이 진보와 보수 이분법으로 나눠서 짜장면 짬뽕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서울 시민들에게 이 전국도 아니고 서울 지역 선거니까 어필할 수 있는 지금 컨텐츠인가? 예. 지금 이제 이 진보 아니면 보수를 선택하는데 내가 강한 보수니까 나를 선택해 줄 것이다. 나는 짜장면이다.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민생 공감이 되는지 예. 지금 컨텐츠를 내놓지 않고 시민들은 지금 부동산 대책 하나만 깔끔하게 정리해줘도 잘한다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차라리 이 허경영 총재가 지금 내놓은 돈으로 지원금을 살포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회자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야당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실패. 알겠습니다. 자, 배철호 의원님. 네.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서 지금 반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 급등과 급락은 없는 가운데 예. 현재 선에서 좀 행보할 것으로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정치적으로나 혹은 정책적으로나 어떤 판을 흔들 만한 그런 게 없다면 아마 이렇게 행보 상태로 갈 거다. 이런 말씀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것 좀 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15일 YTN 의뢰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내지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조사를 리얼미터가 실시했습니다. 예. 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50.1%, 반대한다는 의견이 40.8% 각각 나왔습니다. 예. 배 의원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현재 얼어있는 부동산 공급 전환책으로 다주택자들 보유 물량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공급 대책의 하나로 다주택자들 보유 물량을 좀 푸는 데에서 한시적으로 세금
조치를 통해서 풀자는 의견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나왔었고 예. 그것이 이제 공론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현재 부동산 정책이 기조하고 일정 부분 좀 충돌된 지점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국민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역시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것도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세금을 좀 완화해야 된다는 것과 그것이 완화하는 것이 물량으로 풀리는 것과는 좀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세금을 단시적으로 감면 내지 폐지하는 데에서는 반대할 이유, 명분이라는 걸 좀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아무래도 절반 수준에서 좀 반성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최길 평론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종부세의 경우에는 이제 서민 중산층은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가구 수로 따져도 전 국민의 한 3% 정도만 해당되는 것이구나. 예. 세금 고지 다 받아본 분들이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이게 놀라거나 반응하지 않는데 양도세는 이게 보유세가 아니고 거래세니까 모두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 나의 문제일 수 있다 하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요. 아하. 집이라는 걸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야권하고 이 일부 언론들이 특히 경제 신문들이 많은데 이 양도세 완화가 실효성이 있다라는 기사와 메시지를 상당히 쏟아냈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맞든 틀리든 정답이든 오답이든 밀어붙이면 여론은 거기들 숙고하고 토론하고 반응을 해요. 예. 그래서 아까 막연한 비유로 보수가 이긴다 이런 이제 엉뚱한 이야기보다는 논리적 접근을 하면 사실은 이게 50대 40이긴 하지만 저는 거의 백중세라고 봅니다. 예. 지금 양도세 완화가 오르냐 아니면은 이제 강화가 오르냐는 이 시민적 논란이 상당히 이제 토론, 이 담론의 이 장에 지금 놓여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당도 여당대로 논리적인 대응을 해야 할 약점으로 보여지고요. 상당히 저는 이건 고무적인 결과다. 한번 해볼 만한 논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내 얘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40.8대 그렇죠. 50.1이 나왔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데 주택 보유 현황 보면 전 국민의 한 1,400만 정도만 이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적용 대상을 구분해보면 그런데 예.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언론 기사를 보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재용 이 부회장이 다시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 망할 것 같은 분위기의 기사들이 경제면에서 쏟아지거든요. 예. 근데 주가도 좋고 오늘 삼성은 또 새로운 파운더리 수주도 따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약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언론 기사들의 문제도 저는 양도세 문제 작용하고 있다. 아하. 이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만 우리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의 대단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승준 씨죠. 네. 이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올해도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난 1월 12일 날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티브 유 입국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입국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64.7%, 입국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3.5% 각각 보였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도 실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2015년 5월에는 반대가 66.2, 찬성 24.8, 2019년 7월에는 반대 68.8, 찬성 23.3. 즉 60% 중후반대 70% 가까이 계속 입국 반대 의견이 꾸준히 나왔고요. 찬성 의견은 20% 초반에 24.8, 23.3, 이번에 23.5, 20% 초반에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동정 여론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 조사나 지금 조사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유승준에 대한 분노가 아직 있고 또 최근 그 분노에 불을 끼얹는 듯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최인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유승준 씨가 이 자기 확인을 시켜주면서 국민 여론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스티브 유 자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런데 이건 저 개인적인 촉과 뇌피셜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예. 이 스티브 유는 요즘에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트래픽을 가지고 어.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해서 예. 분노감이 좀 저는 그 연기력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때로는 또 뭐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자기 문제와 거론하면서 예. 특정 묘한 정치 성향을 또 드러내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 게 사실은 그냥 이제 충동적으로 튀어나온다기보다는 뭐 그 본인도 본인대로의 뭐 어떤 억하심정이나 분노감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국민들과 싸우자, 논쟁을 붙이자, 반정부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좀 이게 오히려 조회수를 끌어들이는 비즈니스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조짐이 최근에 나타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저 동물원에 붙어 있는 표를 쓰게 되는데요. 먹이를 주지 마시오. 이런 아하.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관심을 갖지 네, 말자. 관심을 안 주는 게 어떤가. 이 여론조사는요. 연례 행사로 해도 제가 보기엔 향후 10년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배철호 위원님. 네. 그 최영일 평론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유튜브에서 조국 정경심 추미애 굉장히 비판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지금의 여론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 정확하게 좀 지적해 주시는데, 이제는 입국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 확인하면서 나름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들도 뭐 있는 만큼 지금 이제 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도저히 공감과 이해를 하는 국민이 68% 수준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만일 유승준 씨가 별다른 활동을 안 하고 자숙을 계속 했다면은 국민 여론이 이렇게까지 몰아쳤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말씀하신 대로죠. 지금 보시면 오늘은 먹방이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먹방 했습니까? 예, 곱게 사발면을 뭐 몇 개 먹었네 이런 걸 했는데 네.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고국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입국 금지가 취해진 때부터 정말 한 10년 동안 국외에서나마 국방과 안보를 위한 어떤 개인적인 봉사 활동을 하든가 병역을 다시 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예.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나라 사랑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역사 바로잡기도 있고 뭐 독도 문제 알리기도 있고 우리나라 민간 외교 사절단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스타들도 하고 그런 것을 아무 말 없이 과거에 뭐 연예인이 위안부 비하 발언을 인터넷에서 했다고 아주 매도가 돼서 이 방송 출연이 거의 다 잘렸을 때 예. 할머니들과 더불어 살면서 봉사를 하고 할머니들이 용서하니까 국민들도 함께 용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핵심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반성을 이제 인정받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서 만들어 보내준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건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시간을 많이 쓰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승준 씨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네. 조회수가 평균 5에서 한 7만 이렇게 가다가 그 추미애 장관인 등등을 비판하는 방송은 40만이 넘었고 네네, 맞아요.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했던 것은 200만이 넘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야, 100만 조회수를 넘겼죠. 그러면 상당한 또 수입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치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까 먹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만 이제 기기묘묘한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언론이 그걸 자꾸 기사화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신년 기자회견이 조금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야기는 신문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동안 불통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게 해소되면서 올랐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이런 일을 자주 안 하느냐? 국민 대담이든 기자회견이든. 그 노무현 또 김대중 대통령은 100회 이상 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너무 터무니없는 횟수를 하고 있는데 지지율 올라가는데 왜 안 할까 좀 그런 의심도 드는데 최평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370일 만에 기자회견이었어요. 오랜만에 이제 국민들이 좀 이제 가감 없이 기탄 없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분위기 신선했고요.
저는 또 여러 가지 이 집권 후반에 아주 좀 이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신감 있게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진솔한 답변도 들어봤고. 예.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하. 그리고 대통령이 그때도 불통 이야기를 묻는 이 기자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자회견만이 소통은 아니다. 예. 현장을 찾아서 작은 집단이지만 쌍방향 소통을 많이 나누고 있다. 그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이 많다. 이런 또 자신감을 보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올해는 이제 코로나도 좀 사그라지고 있고 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답할 이슈도 많아졌고 예.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접촉을 금해야 되는 시점에서 올해는 접속을 느리는 해가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아하. 하는 관측을 하나 덧붙여 보죠. 예. 배 의원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뭐 또 우리 대통령과 큰 맥에서 똑같고요. 일반 리얼타임, 리얼 보이스가 아니라 좀 어려운 난제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발목을 잡았던 뭐 악재라고 하면 악재, 난제라고 하면 난제인데 그와 관련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태도와 내용에 공감했던 것이 지지율 반등을 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예.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까? 네,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리얼미터 배철호 전문위원 또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